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의리만큼 값진 건 없다는 가르침으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시댁의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요, 세상살이란 게 또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키면 뭐 하냐고요? 시댁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데.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예의랑 의리를 중시하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집안 자체가 의리하면 빠질 데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두 분 다 어디서든 "아유 그 집 사람들 참 의리 있더라." 이런 소리 듣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막 무턱대고 남 빚보증 서 주고 오지랖 넓고 이런 의리가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정의로운 거 있죠. 남한테 해코지 당하는 거 못 보고 옳지 않은 거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기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제 눈에도 두 분은 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았고 덕분에 사람들 발길도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저 어릴 때 집 풍경이 어떻겠어요. 명절도 아닌데요.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밥상 위엔 늘 두세 명씩 부모님 지인들이 와서 앉아 있고 거실도 북적북적 소란스러웠어요. 어린 저는 뭐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어요. 사람들 많으니까 심심할 틈도 없고 귀여움이란 귀여움은 다 받고 자란 셈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면서 저도 엄마 아빠처럼 의리 있는 사람으로 컸는데요. 또 살다 보면 성격이라는 게 칼날처럼 양쪽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닮아서 의리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게 늘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작은 일에도 야, 네 덕분에 살았다 하고 고마워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제 성격을 은근슬쩍 이용하려 들었거든요. 부탁만 잔뜩 하고 정작 자기네 필요 다 끝나면 연락 끊고 이런 애들을 꼭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으론 씩씩거렸지만 또 막상 곱씹어 보면 그래 세상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싶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 편 들어준 사람 있으면 뒤통수 치는 놈도 있고 이게 다 인생 이치다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제 어린 시절 자체는 꽤 재밌었어요. 전 친구도 많았고요. 어딜 불려다니면서 노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웃긴 게 그렇게 친구들에겐 둘러싸여 살았으면서도 정작 또 연애는 단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뭐 그렇다 치고 성인이 돼서 대학 들어가서도요. 한 번쯤은 연애도 해보고 캠퍼스 커플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연애 못한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꼭 필요한 조건도 아닌데요. 문제는 주변이죠. 제 친구들이 하나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이어지니까 괜히 옆구리가 시린 거예요. 옆에서 다들 자기 애인 얘기 꺼내고 웨딩 촬영 사진 보여주고 이러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요. 속으론 와, 나만 없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거죠. 대학 때 술자리만 가도 꼭 이런 소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야, 넌 왜 아직도 솔로냐? 아, 소개팅이라도 좀 나가라. 아이, 몰라.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이게 뭐 운이 안 트이나 봐. 우는 무슨. 너 연애할 생각이 있긴 하냐? 친구들 만난다고 연애할 시간은 안 내잖아. 아니, 내가 언제 나도 마음은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걸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한바탕 웃음으로 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집에 돌아오면요. 허전했어요. 방에 누워 드라마 켜면 꼭 커플들이 꽁냥거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속으로 에이 저런 건 드라마에만 있지 하면서 비웃다가도 진짜 부러운 거 있죠. 나도 저런 연애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또 늘 같은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올 때 되면 오는 거야. 아니, 엄마. 아, 나도 억지로 그런 건 싫은데 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내가 70 먹고 꼬부랑 할머니 된 다음에 오면 어떡해? 친구들만 다 가고 나만 남았어. 다들 인연은 언젠간 온다 하는데 그 언젠가가 너무 안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도 좀 달달하게 썸 타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막 사귀고 헤어지던 애들끼리 너네는 CC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어른 다 된 것처럼 구는데 아유 CC고 자시고 저는 고민할 기회도 없었다고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진짜 허무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제가 취업이라도 하면 뭔가 대단한 미래가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현실은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지하철에 치이고 친구들 만나면 다들 연애 얘기, 결혼 얘기. 아유, 저 혼자만 여전히 솔로티 풀풀 풍기면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야, 나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이러다가 평생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니냐? 아니, 또 시작이네. 넌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데 뭘 걱정해. 금방 인연 나타날 거야. 그 금방이 언젠데? 고3 땐 대학 가면 올 줄 알았고 취준할 땐 취업하면 올 줄 알았고 지금은 28인데도 없거든. 네 문제는 너무 남들 챙긴다는 거야. 친구들 부탁 다 들어주고 쟤 할 일 다 해주고 네 연애는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 친구로만 생각하지. 아우 진짜 위로랍시고 하는 소리 갖고 사람 속 긁는다니까. 그러면 뭐 내가 괜히 착하게 살아서 손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나간 술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날은 사실 별 기대도 없이 친구가 나오라니까 나온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본 거죠. 친구가 소개해주면서 얘 우리 동기인데 괜찮은 애야 하는 순간 제가 속으로 어? 이 사람 생긴 거 완전 내 취향인데? 했던 겁니다. 키도 크고 말투도 부드럽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오늘 술이나 마시러 나온 건데 아, 이렇게 소개까지 받게 되네요. 아유 머쓱해라. 저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도 오늘 그냥 친구 먹어요. 어차피 다들 친구인데 저희만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 동갑이죠. 말 놓을까요? 난 김명이야. 계속 존댓말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잖아. 난 박재원. 술 한두 잔 들어가니까 대화가 더 술술 풀렸어요. 보통 이런 자리면 억지로 웃고 어색한 정적 생기고 그러는데 남편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제가 농담하면 받아주고 제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술 기운만은 아니었던 게 헤어질 때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게 됐거든요. 원래는 뭐 다음에 또 보자 하고 말뿐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진짜로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왔어요. 그 후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랑은 진짜 잘 맞는다 하는 게요. 저희 둘이 만나면 꼭 쿵짝 소리라도 나는 것처럼 척척 맞는 거예요. 제가 쿵 하면 남편이 짝, 제가 짝 하면 남편이 쿵. 서로 맞추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본능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게 신기했죠. 썸은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사귄 지 3년쯤 됐을 때 드디어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전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만 있으면 평생 문제 없겠다. 싸울 일도 없고 트러블 같은 건 생길 일이 없겠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근데 또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경기도 오산이었다는 걸 바로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슬쩍 깨달았던 거예요. 시아버님은 첫인상부터 푸근했어요. 아이고야 며느리들 아가씨가 이렇게 다 나고 이쁘네. 우리 아들 복 터졌다. 아유, 아버님 너무 가찬이세요. 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긴 뭘 부족해. 그냥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금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 예민한 사람이 특유의 기운 있잖아요. 말투가 약간 툭툭 튀어나오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는 거.
시어머니가 약간 그런 분 같았거든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 착하다니까 믿어야지. 근데 성격이 너무 고두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만만치가 않거든.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잘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지.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좀 틱틱거리시긴 하는데 어떻게 결혼은 또 반대를 안 하시고 찬성을 해 주시대요? 그 후로 상견례 때도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유하게 대화 잘하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결혼식 올리고 결혼 전에는 저도 드디어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막상 신혼집에 짐 풀고 나니까 현실이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게 제가 누군가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도 되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저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러내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뭐 잔심부름 같은 걸 시키시길래 아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잦아지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빌미를 앞세워서 저를 종년 부리듯 아주 자유자재로 불러내곤 하셨죠. 시어머니는 꽤 잘 나가는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가격대도 좀 있고 분위기도 있어서 상견례 장소로 제법 유명한 그런 곳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게가 일하기가 그렇게 빡세기로 소문나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요, 일주일을 못 버티고 도망가 버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놀랍게도 소문이 아니라 진짜였던 겁니다. 저도 뭐 딱히 알고 싶진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직원이 한 명씩 도망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거셨거든요. 아, 은명이야. 가게 사람이 또 나갔다. 오늘 당장 와서 좀 도우러 와. 어머님, 저 지금 회사에 있는데요. 오늘은 퇴근도 늦는데. 아니, 어느 집 며느리가 실행일 도와달라는데 회사 핑계부터 대니. 잠깐만 와서 서빙만 좀 봐도 되잖아. 지금은 진짜로 불가능해서요. 그러면 제가 퇴근은 가능한 빨리 해볼 테니까 퇴근하고라도 가면 안 될까요? 어이구, 참 답답하다. 그까짓 일 내일 좀 하면 어떻다고 그래? 아유, 알았어. 퇴근하고라도 와라. 대신에 늦지 말고. 이런 식으로 결국 퇴근하고 가게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아휴, 회사 일로 이미 녹초가 됐는데 또 가게 가서 접신하려고 손님 응대하면 집에 들어올 때는 몸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처음 며느리 된 입장이니 참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가서 도와도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라는 거예요. 명희야, 너는 회사 그만두고 차라리 여기 들어와라. 아니, 여자가 말이야 뭘 그리 요직을 노린다고 회사를 다니니? 집에서 내조나 하고 우리 가게 와서 일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어머님,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는 게 제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 더 많이 벌려면 경력 쌓는 것도 중요해서요. 돈 많이 벌면 어머님 아버님도 호강시켜 드리고요. 여기 도와드리는 건 퇴근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참 기특한 척은. 요즘 것들은 꼭 자기 앞가림만 하려들어. 며느리가 집안일 챙기고 시댁 챙기는 게 먼저지? 어디서부터 배워온 건지 원? 속으로는 아니, 며느리가 왜 종업원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100번은 들었지만 대놓고는 못했어요. 그냥 입근육 실룩되게 억지 웃음 짓고 있었죠. 참 다행인 건 그럴 때마다 다행히 시아버님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이, 거참 며느리한테 별 얘기를 다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자라고 집에만 있으라는 사람이 있어. 요즘 세상이 우리 세대처럼 돌아가는 줄 아나? 아이,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이 사람아. 아니,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뭘 그렇게까지 무안을 줘요? 생각은 무슨 생각? 그거 며느리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우리 며느리 지금도 이렇게 퇴근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구먼. 그 말 들으면 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이 집에 내 편은 있구나 싶어서요. 시아버님이 옆에서 제 편 들어주실 때는 든든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제가 시어머니한테 은연중에 시달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내가 회사도 다니고 퇴근하고 또 어머님 가게 가서 서빙까지 하고 집에 들어올 땐 기절하기 직전인데 당신은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뭐라도 한마디 한 적 있냐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이 있냐? 아이 그게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게 말이야? 내가 이렇게 허리가 휘어졌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모른다고만 하면 끝이냐고. 당신이 중간에서라도 말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때도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그 얼굴을 보는데 순간 너무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솔직히 남편이 딱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침묵하는 게 더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아주 강경하게 말했죠. 좋아. 앞으로 내가 어머님 가게에 도우러 가야 되는 날이 있으면 당신도 무조건 같이 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아니,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데,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뭐? 당신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참나 기가 막히네. 그럼 아버님은 남자가 아니라서 주방에서 요리하시냐? 참 말이 되게 해야 내가 그러려니라도 해주지. 당신 진짜 이런 소리 할 거야? 알았어. 괜히 흥분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잖아. 제가 눈치를 세게 해주니까 결국 남편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속으로는 에휴 이래서야 무슨 든든한 편이 되겠나 싶으면서도 일단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니 그걸로 넘어갔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저랑 같이 가게에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같이 따라온 게 못마땅한지 온갖 말로 남편을 집에 돌려보내려 애쓰시는 거예요 글쎄. 아니 너는 쓸모도 없는데 뭐하러 왔어? 평소에는 그렇게 바쁘다 전화도 안 하더니 이럴 때는 뭐 시간이 남아 도니? 엄마 내가 와서 도와드리면 좋잖아. 명희 혼자 올 때보다 2명이니까 일 빨리 끝나잖아. 좋기는 뭐가 좋아. 너는 서툴러서 오히려 방해만 되는구만. 그 명희만 와도 되는데 네 마누라 내가 괜히 부려먹다가 못살게 굴까봐 걱정돼서 왔냐? 어머니 저 혼자 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남편도 도우면 저도 덜 힘들고 좋잖아요. 괜히 쓸모없다는 말씀까지 하실 건 없죠. 어차피 잘하지도 못하는 일인데 쓸데없이 체력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남편을 몰아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시아버님이 한마디씩 보태주시는 거예요. 재원이가 와서 도와주니까 세아가 혼자 와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내고 좋네 뭐.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깐 말문이 막히셨죠. 저는 그때 속이 좀 시원했어요. 시아버님이 저희 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주시니까요. 그렇게 남편까지 억지로 끌어다가 시어머니 가게에 세워놓고 나니까 잠시나마 균형이 잡히는 듯 했어요. 물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죠. 시어머니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없으니까요. 기분 좋으면 괜히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가 기분이 조금만 상하면 바로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고 그러니 제가 늘 긴장 반, 체념 반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정말 이상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평소처럼 가게로 불려나가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원래는 늘 인성 쓰고 계시고 기분 좋아도 잠깐만 그러고 말해서 직원들끼리도 사장님이 웃는 날은 복권 사는 날이라고 농담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마치 구름 위를 붕 떠다니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어깨도 한결 가벼워 보이고 입꼬리도 자꾸 올라가 있고 그 모습이 낯설어서 제가 오히려 더 당황을 했죠. 어머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 화나신데요? 뭐가? 별일 없어. 그냥 네 일이나 해. 아니에요. 평소랑 너무 다르신데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됐다니까. 별거 아니야. 쓸데없이 궁금해하지 말고 테이블이나 한 번 더 닦아라. 보통은 이런 질문 던지면 잔소리 10마디쯤 덧붙이실 뿐인데 그날은 오히려 저를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있구나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를 왜 숨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다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못 빼기는 성격인 거 아시잖아요. 괜히 혼자 웃고 계시면 제가 더 신경 써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이고, 너 참 말귀를 못 알아듣냐?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 아, 됐어. 저 손님 들어온다. 어서 가서 네 자리 지켜.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붙잡고 늘어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다 싶었어요. 어른이 굳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더 파고드는 건 괜히 또 싸움만 부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속으로만 수상하다. 확실히 수상해 하고 마무리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 시국이라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시절이었죠. 식당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테이블마다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모임 인원 제한까지 걸려서 4명 이상은 앉지도 못했잖아요. 저녁 9시만 되면 불이 꺼지고 거리가 썰렁해지고 그 풍경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니네 가게도 그 폭풍을 피할 순 없었어요. 사실 원래도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안 오는 곳이었는데 그 시국이 닥치자마자 예약 전화가 뚝 끊겨버린 거예요. 하루에 손님 3테이블만 받아도 오늘은 잘 됐다 소리가 나올 지경이었죠. 전 그때 서빙을 하면서 직접 체감을 했잖아요. 원래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북적여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시국이 터지고 나서는 테이블 10개 중 2~3개만 채워져도 가게 안이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손님이 와도 눈치를 보며 밥만 대충 먹고 오래 있지도 않고 금세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도 테이블 2개뿐이에요. 손님들 오래 있지도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아유, 이게 다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꼴을 내가 평생 처음 본다. 예전에는 예약 없으면 못 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와, 진짜로 멸망이에요, 멸망. 멸망도 이런 멸망이 없다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 멸망이었어요. 하루 종일 파리만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홀에 서 있는 저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접시를 닦아도 닦을 게 없고 주문 들어올 일도 없으니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기껏 남편까지 같이 일 나오게 꼬드겼더니 이젠 일이 너무 없어서 같이 데리고 나오기도 민망해졌고요. 결국 다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약 없는 시간이 괜히 더 길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가게에 파리만 윙윙 날리고 저도 서빙하면서 민망할 지경으로 서성대던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님까지 한숨이 깊어지기 시작하셨어요. 하루에도 10번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문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목소리가 주방 안쪽에서 들려왔죠. 접시를 닦고 있으면 저절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왔거든요. 이제는 진짜 끝이구먼. 더 버텨봐야 빚만 쌓이지. 문 닫는 게 맞아. 아니, 아직은 모르잖아.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누가 알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만데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순 없지. 잠깐이면 좋겠지만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건 오래 간다. 사람들 마음이 이미 다쳤어. 괜히 희망 붙들다 망하는 꼴 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야? 아니, 진짜로 내가 방법을 찾을 거니까 괜히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 이런 대화가 오가면 저는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 주제에 덩달아 끼어들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못 들은 척하기엔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 요즘 네 시어머니네 가게는 장사가 좀 되니? 엄마, 뭘 되기는 문 닫기 직전이야. 하루에 테이블 2~3개 받으면 잘 받는 거지. 내가 대충 짐작은 했는데 역시 그렇구나. 걱정되네, 걱정돼. 네 시어머니 성격에 그걸 또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그니까요. 가게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 장례식장이에요. 그렇게 대화가 오가더니 갑자기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됐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 좀 돌릴게. 다들 서울에 올 일 있을 때 네 시어머니 가게 좀 들으려고 해야겠다.
엄마, 진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 근데 괜찮아요? 엄마 친구분들도 원래 단골집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뭘 괜찮냐고 묻고 있어. 내 체면 걸린 일이야. 네 시댁 무너지면 너도 같이 힘들어지잖아. 엄마는 진짜 행동이 빠른 분이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엄마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리셨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번에 우리 사돈 가게에서 밥 먹자 하고요. 며칠 뒤부터 친구분들이 하나둘씩 가게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분들도 또 꽤 많으시다 보니까 같은 날 몰려온 건 아니고 나눠서 오셨죠. 오시면서 다 우리 엄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콧대도 오르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 음식값을 다 엄마가 계산한다고 하셨었나 봐요. 멀리서 서울까지 가서 굳이 찾아와 준 거니까 그냥 밥만 맛있게 먹고 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가고 싶어도 엄마가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친구분들은 계산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더욱 다들 저렴한 것만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도 가게에 손님 한둘 있는 게 가게 분위기에도 얼마나 다행인 일이게요. 텅 빈 홀을 보고 도망치듯 들어오지 않는 손님들도 많았으니 손님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음 손님을 부르더라고요.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놀라워했죠. 와, 우리 장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장모님 어디 계셔?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지만 내가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러게 나도 엄마 덕에 한시름 났다 싶었지.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외상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친구분 두 분을 데리고 직접 시어머니네 가게를 오셨어요. 원래 엄마가 서울 오실 때는 꼭 들르는 단골집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일부러 시어머니 식당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사돈네 가게가 요즘 힘들다니까 내가 안 올 수가 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맛있게 좀 부탁해요. 아이, 그럼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도 친구분들도 맛있게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죠. 야, 진짜 음식 맛있다. 네가 왜 여기 오자고 했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상견례 장소로도 유명했어. 제대로 먹어도. 그렇게 웃음소리 속에 식사가 끝났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엄마가 계산대로 향했어요. 친구분들이 아유, 오늘은 우리가 낼게 하셨지만 엄마는 딱 잘라 말렸습니다. 아유, 됐어. 내가 다 계산한다고 했잖아. 이름도 다 내 이름으로 걸어놨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한마디. 사돈, 오늘 드신 거랑 외상까지 해서 계산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아유, 많이도 드셨네요. 순간 가게 안이 싹 얼어붙었어요. 어머나,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1,000만 원? 방금 뭐라고 하신 거야? 엄마 얼굴이 굳는 게 제 눈에 딱 보였고 엄마 친구분들도 서로 눈만 골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요. 아무리 가격대가 좀 있는 식당이라고 해도 작은 가게에서 밥 몇 끼 먹었다고 1,00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씨름부 선수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고기판을 쓸어 담아도 그 정도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뻔뻔하게 말하는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멍하니 시어머니만 쳐다봤잖아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1,000만 원이라뇨. 아예 말도 안 돼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동안 다녀가셨던 엄마 친구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드신 게 많아야 몇십만 원인데 아무리 해도 그 정도 금액은 안 나오죠.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네가 가게 주인이니? 가게 사장인 내가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인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됐고.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니, 어떤 가게에서 이런 운영을 하냐고요. 어디 영화에 나오는 조폭 대사도 아니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태도로 손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왕좌왕 하는데 엄마가 피식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1,000만 원 내라니까 내야죠.
내겠습니다, 사돈. 근데 이거 내는 대신 저도 바깥 사돈 들어오시면 한 말씀 남겨도 되겠지요? 네? 엄마, 1,000만 원을 왜 내요? 1,000만 원을 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내용이라 아마 바깥 사돈께서 꼭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네요. 그럼 바깥 사돈 오시면 말씀 전해주세요. 1,000만 원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점점 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목소리는 분명 뭔가 짚고 있는 사람 같았고 시어머니 얼굴도 왠지 순간적으로 딱 굳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엄마는 거기서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더 혼란스러웠죠. 엄마가 진짜 뭔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싸움으로 던진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는 얼렁뚱땅 마무리가 됐는데 1,000만 원을 당장 받아낼 것 같았던 시어머니도 엄마를 끝까지 못 붙잡았어요. 진짜 뭘까요? 그리고 그건 제가 급히 엄마를 따라 나선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명희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단순히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렇긴 해.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은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엄마는 바로 행동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부터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셨죠. 물론 친구분들이랑 나눈 대화가 길지는 않았어요. 뭘 시켰는지, 음료는 몇 잔이었는지, 술은 있었는지 그냥 딱딱 체크하는 식이었죠. 근데 제가 옆에서 듣기엔 그 목소리가 완전히 수사관 같았어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냥 밥 먹었지가 아니고 너 그때 정식 시켰지? 음료는 한 잔, 술은 없었지? 맞지? 확실하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계속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옆에서 듣다가 숨이 막혔어요. 밥 한 끼 먹은 게 이렇게까지 조사가 돼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이라는 황당한 숫자가 튀어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더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엄마가 더 이를 악물고 물어보는 것도 이해가 됐죠. 엄마는 받은 답변을 전부 꼼꼼히 메모장에 적으셨어요. 메뉴, 가격, 인원, 음료, 주류, 빠지는 거 하나 없이 다 기록. 원래 꼼꼼한 성격이시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수사관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은 뭐 시켰어? 나는 점심 코스에 음료 하나. 그거 다 합쳐도 50만 원도 안 넘지?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유, 아니야. 저 사돈이 장부가 꼬이신 것 같아서 아무튼 확인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친구들한테 들은 내용을 전부 꼼꼼히 정리했어요. 음식값, 음료, 주류 다 계산해 보니 실제 먹은 금액과 시어머니가 불러댄 금액 사이의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더라고요. 엄마는 눈으로 확인한 결과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온 뻔뻔한 태도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당연한 듯 사람을 이용해온 행태에 대해 엄마는 이제는 단 한 톨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그간 제가 시어머니네 가게에서 무임 노동했던 게 내심 정말 마음에 안 드셨다는 것 같아요. 엄마가 조사들을 끝내고 하신 건 자료들을 전부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작은 수첩에 적힌 메뉴와 가격, 친구들한테 받아낸 세세한 증언들, 장부랑 카드 결제 내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표, 그걸 한 장 한 장 투명 파일에 정리해서 폴더로 묶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이게 그냥 가정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눈빛에는 분명히 더 큰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집안 싸움이 아니라 범죄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였죠. 명희야, 내가 왜 이걸 눈 감아야 되니? 가족이면 죄가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한테 온갖 연병을 다 떠시더니 정도를 모르시잖냐. 크게 매운맛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 싶어. 이거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천만 원 사건이 없었더라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해온 행동들, 종업원 그만두면 저를 불러내 부려먹고 며느리니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기던 태도들, 엄마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이 집안 안에서 터질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얼마 못 참고 제가 터뜨렸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엄마는 계속해서 움직이셨어요. 자료 정리만으로 끝내지 않고 혹시 이게 우리 가족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닌지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시어머니 가게 이야기를 흘려듣기도 하고 단골 손님한테 은근슬쩍 떠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귀에 들어온 얘기가 더 기가 막혔죠. 아유, 여기 말이야. 그 영수증이랑 카드 금액이 자꾸 안 맞는다더라고. 나도 몇 번 이상하다 싶었어.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던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이 굳어졌다고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 엄마 친구들이 한번 바가지를 쓴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도 여긴 계산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까지 수소문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유, 사모님이 브로커인가 뭔가 불러다가 그 포스기를 건드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영수증 금액이랑 실제 카드 결제가 안 맞는 이유가 다 그거라던데요. 진짜 대박이죠? 단순한 실수나 장부착오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작을 해온 거였다니. 우와, 저도요, 가게를 도우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포스기까지 조작하는 거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냥 나오는 금액이 그건데요. 솔직히 이게 밝혀지면 시댁 식구들이 다 연루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발을 빼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고립시켜야 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게다가 점점 일이 커지니까 엄마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이건 이미 경찰이나 세무서에 가야 하는데 가족 문제라고 해서 엄마 혼자 끌어안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진짜 망설였어요. 아무리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도 자기 엄마 문제인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각 잡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1,000만 원을 비롯해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사실들을요. 여보, 이제는 여보도 알아야 돼. 당신 엄마가 한 짓들 우리가 다 증거로 모아놨거든? 내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속상했던 게 많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런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일 키우는 게 아니라 범죄라서 그래. 당신도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면 이 증거 모으는 거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처음에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니 한참을 입도 못 열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남편으로서도 도저히 커버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내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친엄마를 경찰에 신고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여보, 당신이 모른 척하면 그럼 당신이랑 나는 끝인 거야? 난 범죄자랑 같이 살 생각 없고 며느리랍시고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면 나도 그런 남편이랑 100년 해로할 생각 없으니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남편은 말을 잃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남편도 결국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나름대로 우리 몰래 뒷조사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라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이요, 진짜로 충격이었어요. 나도 좀 알아봤는데 그 포스기 조작하는 브로커가 예전에 우리 엄마 과거 애인이었대.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자리를 줬었던 건가 봐. 지금 엄마가 고용해서 용돈 주듯이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싸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등골에 소름이 확 돋더군요. 아니, 이건 단순히 가게 문제나 세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개인의 과거와 현재, 가족과 사업이 한꺼번에 얽혀버린 거였죠. 이게 진짜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구나. 세상에. 아유, 어쩜 꼬리가 이렇게 길다니. 응? 엄마는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정말 나 답답해 죽겠네. 엄마 그날 이후로 엄마 계속 의미심장한 말만 하고 하나도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게 없잖아, 정말. 제가 답답해하자 엄마가 그제서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 1,000만 원 운운했을 때 시어머니한테 뭐 큰 비밀 알고 있는 것처럼 으스댄 덕분에 조사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외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거요. 그게 엄마가 알게 된 시어머니의 불륜 정황에 대한 내용이었대요. 아마 시어머니는 그걸 알아듣고 큰 소리 안 나게 우릴 돌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하려고 했던 그 불륜 상대가 아이 글쎄 남편이 알아온 브로커 상대였다는 거죠. 전 애인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가끔 시어머니가 혼자 실룩실룩 웃으면서 자리 피하던 게 다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을 때였나 봐요. 그때 우리 셋, 그러니까 엄마랑 저랑 남편이 모여 앉아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저만 해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제 시아버지께도 다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싶다가도 막상 그분 얼굴이 떠오르면 또 목구멍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명희야, 아직은 말할 때 아니야. 증거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잖니? 그 중간에 알아채면 그 여자 발뺌부터 하고 증거 싹 없애려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만 헛수고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엄마, 아버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뒤늦게 알면 더 충격받으시는 거 아닌가? 나는 그게 더 걱정인데. 잘못 없으니까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말해봤자 오히려 박가사돈이 우리를 못 믿게 돼. 완전히 다 감춘 다음에 보여줘야지. 나도 좀 무섭긴 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매번 화내고 그러셔도 끔찍히 생각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도 걱정되고. 저는 그 순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장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랑 남편 말 듣고 보니까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성격을 저도 잘 알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발뺌은 기본이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이에요. 괜히 중간에 던졌다가 증거 인멸만 도와주는 꼴이 되면 그땐 저희가 끝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시아버지 모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전부 다시 꺼내셨어요. 영수증, 카드 내역, 친구들 진술, 전직 직원 인터뷰까지.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거기에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놓으셨는데 그걸 파일에 한 장 한 장 정리해 넣으시더라고요. 마치 발표 자료 준비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건 그냥 세무서 제출용이 아니라 법정에 가도 먹히겠다 싶더라고요. 세무서에 자료를 보내고 나니까 일이 정말요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접수가 되자마자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던지요. 조사관들이 자료를 들춰보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 장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야 이거 차이가 확연하더라고요.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하다 할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명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부려먹히고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1,000만 원 바가지 당한 거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고의다라고 못 박아주니까 진짜로요 속이 시원했어요. 조사는 몇 년치 자료까지 싹 다 뒤졌습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수준이었지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락된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으니까 금액이 억 단위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 시어머니 개인 앞으로는 거액의 추징금 고지서가 날라들었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요, 시어머니 반응이었어요. 고지서 받고도 오리발부터 내밀더라고요. 아유 이거 나라에서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장난하나 뭐야?
나라가 심심해서 당신네 집만 골라 장난친다고요? 허참, 증거가 산더미인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도 버틸 수가 없었죠. 당장 낼 돈 없으니까 결국 시아버지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여보, 나 진짜로 죽을 지경이야. 이번만 좀 도와줘. 어?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해? 응?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조금 편법 쓴 것뿐이잖아.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진짜 속 편하게 산다 싶더라고요. 아니, 자기 내연남인 브로커한테는 매출의 30%씩 내주던 사람이 막상 공공해지니까 자기가 감쪽같이 속이던 남편한테 또 손을 벌리려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 꼴을 본 제 남편도 진절머리가 났는지 표정이 딱 굳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 밝혀버리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입을 다물고 싶었는데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셨어요? 그 브로커라는 놈, 그놈 붙잡고 장사한답시고 돈은 돈대로 갚아주고 결국 집안은 말아먹고 저랑 아버지는 바보 만들어 놓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리신다고요? 그리고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저희끼리만 알고 가려던 것도 이제는 더는 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그 붙은 브로커 놈이요. 그놈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머니랑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 일도 전부 그 사람과 엄마가 손잡고 벌인 거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속으면서 사시는 모습 못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못 하셨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리시는데 그 모습이 괜히 제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동네에 소문은 조금씩 흘러다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설마 내 마누라가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참고 넘기셨던 거죠.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가게에서도 늘 제 편 들어주시고 시어머니가 막말하면 그건 아니다 하고 막아주시던 분이잖아요. 얼마나 올바른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몇십 년 같이 산 아내가 과거 애인이랑 손잡고 집안까지 사업까지 통째로 말아먹은 꼴을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한 죄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막장일 줄은 몰랐다.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차라리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셨으면 나았을 텐데.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시는데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라 위로할 말을 못했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라는 말도 너무 가볍게 느껴졌고요. 그냥 고개만 떨군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셋 다 말은 못했지만요. 속으로는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갔어요. 세무서 조사, 추징금, 브로커 얘기까지 다 터지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시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 아니, 평소 같으면 누가 봐도 이 집 살림 망친 장본인인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달라붙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로 정신을 어디다 팔았던 거야.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줘. 어?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얼굴이 돌덩이 같았어요.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저는 옆에서 보면서 속으로 와, 이거 진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세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 아예 아버지한테 이러지 마세요. 니는 뭘 한다고 끼어들고 있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무릎 꿇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어? 저희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저한테만 들리게 쭝얼거리셨어요. 저렇게라도 살고 싶으니까 저러는 거지. 근데 이미 끝났어. 네 시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다시 잡을 리가 있니? 결국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했는지 알지? 그런데도 당신은 내 등 뒤에서 그딴 짓을 하고도
지금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잖아. 됐어. 이젠 더는 같이 못 살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오늘부로 끝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이면서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뭔 보살도 아니고 그동안 쌓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애초에 가게를 차린 곳이 시아버지 명의상가였대요. 근데 시국도 시국이었죠. 장사 안 되는 데다 세무 문제로 영업 정지까지 맞았고 거기에 이혼까지 겹쳤으니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폐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가게 접는 게 맞습니다. 더 끌고 가봤자 상처만 깊어져요. 그래, 이젠 욕심도 안 난다. 할 만큼 한 것 같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복잡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스스로 무덤을 판 거고 시아버지는 괜히 옆에서 다 맞은 거잖아요.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허무하다면 허무한 일이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시고요. 가게 접고 한동안은 멍하니 보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시고 지인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연락도 끊기고 소식도 없거든요. 남편도 더 이상은 찾지 않았고요. 제가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여보, 그래도 그 어머니 어디서 지내시는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못 알아. 이제 상관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딱히 뭐라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궁금해서 수소문해볼까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은 하잖아요. 근데 또 막상 연락까지 해볼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이제는 굳이 다시 끌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늘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던 게 기억나요. 그땐 그냥 흔한 어른들 잔소리 중 하나겠거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까 그 말 뜻을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한테 던지는 툭툭한 말, 그게 쌓이고 쌓여서 1,000만 원 소리까지 커졌고 끝내는 집안도 남편도 자기 인생까지 다 잃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게 다 말에서 시작된 거였다는 게 제 눈앞에서 증명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돈도 권력도 다 둘째치고 제일 무서운 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앞으로 분위기 띄운답시고 실없는 소리 하는 일은 좀 자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